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2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예, 그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공격 보도들이 많아지는 만큼 또 반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정말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저희는 모니터 보고서를 냈지만은 이제 대부분 지지한다. 윤미향 당선인과 특히 정의연의 그동안의 활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보수 언론의 이런 공격, 음해성 공격들이 부당하다고 본다. 네. 라는 그런 논평이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제 또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을 그 윤미향이 알고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내놨네요. 이거부터 이봉우 팀장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외교부가 논란이 커지니까 네. 이 당사자가 아닙니까? 2015년에 미리 알려줬다는 그 주장을 하는 게 지금 외교부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네. 사람들. 네. 그래서 외교부가 결국은 사실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중에 핵심 사안들을 네. 당시 외교부가 정대협이나 피해자 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어제 5월 14일에 12일에 공식 확인해줬습니다. 결국 카더라의 카더란 다 틀린 거였네요.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굳이 물론 외교부가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면이 있지만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도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얼마나 익명의 그 발언들에만 근거하고 있는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보도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외교부가 2017년 합의 경위를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합의 핵심 내용을 피해자 쪽에 알리지 않았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보고서를 말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중앙일보가 자기네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썼던 그 2017년에 있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의 그 보고서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윤미향의 개인 계좌로 이제 후원금을 받아왔다라는 식으로 네. 또 나오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윤미향 개인 계좌 모금이라는 것 중에 그 주요한 것이 정의연이 그 조의금을 받기 위해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윤미향 개인 계좌를 그 개인 계좌를 공지했다라는 것인데요. 네네. 상주니까. 네, 네. 사실상 이제 상주 역할을 정의연이 했고 네. 거기 이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또 장례식 가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조의금 상주가 받죠. 네. 자, 일단은 지금 의혹이 3개였는데요.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체류 경비를 모을 때 2014년 11월에 당시에 모을 때 윤미향 개인 통장으로 모았었다라는 것인데 정의연의 지금 해명은 기부금 모금법 그러니까 신고 기준이 1천만 원 이하래요. 근데 1천만 원 이하를 모은 것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정의연의 그대로 가기보다는 이제 특수 목적으로 딱 정말 좋은 비행기 타고 가시라고 편안하게 좀 다녀오시게 하고 싶어서 모았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연 아무튼 문제 없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안정순 할머니의 장례 조의금을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개인 계좌로 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성유보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개인 계좌는 아니지만 한 단체에 그냥 누군가가 네. 그게 누구니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장례위원회 그거를 뭐 저희는 그때 한겨레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식으로 개인 계좌를 이제 이렇게 그게 뭐 단체, 그러니까 회사, 한겨레라는 회사, 민원연이라는 단체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나의 계좌를 열어서 그거를 통장을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거는 그 영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네. 그 통장은 장례위원회 통장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하고 맨 마지막에 영원이 될 때까지 그것을 이제 소진하는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장례 작업을 이후에도 했거든요. 추모 네. 사업 이런 게 필요할 수 추모 있으니까. 사업하고 이런 걸 할 때까지.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개인 통장이잖아요. 그것도 네. 상주의 통장으로 받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명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황당한 일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19년 1월에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도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보도들 중에서 윤미향 대표가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 통장이 3개나 된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 3개가 길원옥 할머니 유럽 체류 비용, 그다음에 2개가 다 장례식 조의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다 해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 계좌로 모으면 기부금법 위반이다라는 식의 회계사들의 그런 코멘트들이 보도에 되게 많이 달려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투명하게 집행했다면 조의금을 그렇게 모으는 것과 그 내용이 투명하게 집행됐고 그게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네. 없다라는 그런 회계사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네. 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이게 문제라고 보도한 언론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지에 대한 보도는 있었나요?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이 네. 그러니까 조의금 통장이 정확하게 어떤 통장이었는지를 막 이렇게 정리해서 보도한 건 아니었고 그냥 3개가 3개 있다? 네,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윤미향 개인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네, 그러니까 사적으로 기부금을 모았으니 잘못된 거다. 요것만 그렇게 보도하는 거죠. 말하고 싶었던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3번째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신문보도. 마지막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지금 방송과 종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모아서 문제점 위주로 또 모아서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는 약가였다라는 생각이 종편을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문 보도는 아무리 나빠도 최소한 그 글이 텍스트다 보니까 나름 근거를 달아야 되고 그리고 막말은 그렇죠. 아니잖아. 네, 막말도 쓰지 근데 못하고 이제 종편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종편은 늘 벌써 막말하는 거 무서워.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기부금 부실 관리 관련된 보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에 대한 정의원의 해명과 뭐 관련된 논평을 좀 해봅시다. 사실 저희가 네. 이게 지금의 이 사태를 촉발시킨 보수 언론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었던 것은 사실 이 기부금 부실 관리 의혹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5월 7일 기자회견 그리고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나 그 전날 5월 13일 경향신문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 이런 거 보면은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도 기부금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의원이 나름대로 투명하게 굉장히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부분은 일정 정도 저는 생산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수 언론은 그렇게 생산적인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는 보도들이. 네. 상당히 많은 보도를 냈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말씀드린 사전인지 의혹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도하는 보도 이런 보도보다는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의기억연대가 상당 부분을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나쁜 보도만 오늘 한 2개 짚어드리고 네. 넘어갈 거예요. 이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문들이 가장 많은 보도를 집중한 것도 사실 이 기부금 관리 부분입니다. 7개 신문사가 총 4일간 15건의 보도를 냈어요. 네. 이거는 사전인지 의혹 보도 11건보다도 많은 것으로서 가장 보도량이 많은 겁니다. 예, 예. 그만큼 집중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보수 언론들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윤미향 개인 통장, 그러니까 조의금을 받은 통장부터 시작해서 뭐 네. 맥주집에서 3천만 원을 썼느니 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도를 냈는데 사실 그런 보도들마저 정의원이 어쨌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보여준 문제의식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누가 그렇게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돈을 어디다가 언제 뭘 썼는지까지 다 파헤치라는 식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그러니까 한 게 할머니의 아니거든요. 뜻은 이런 거잖아요. 할머니는 약간 피해자 지원에 더 집중. 이거예요. 왜 우리한테 네. 돈을 더 써야지? 왜 다른 사업이 그렇게 많냐?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 회계에 올라간 그러니까 공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막 파들어 간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까 네. 그 맥주 이런 거를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공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중앙일보의 공시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쳐보세요. 자유게 되게 간단하게 공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넌 이거를 6천만 원이나 썼냐, 넌 이걸 뭐 3억이나 썼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장난에 가까운 건데. 취급 찾는 걸로. 네, 보여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 부분마저 그러니까 그나마 보수 언론들이 냈던 보도 중에 사실관계를 다퉈볼 만한 요 기부금 관리 부분도 사실 굉장히 어이없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그 맥주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후원 행사입니다. 우리 말씀드렸었나요? 안 했던 거. 알았어요. 네. 예, 후원 행사였으니까 후원의 밤 이런 거 하거든요. 시민단체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저희도 해야 돼요. 사실 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그 후원의 밤 같은 걸 하면요. 용처가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그 후원의 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많은 돈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맥주집은요. 맥주집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니까 맥주집이 지불하는 돈이 가장 많긴 하겠죠. 거기 장소도 대여를 해서 대여비도 내야 되고 술값도 내야 되고 음식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것 말고도 수많은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뭐 아주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후원의 밤 맥주집에 가서 하는 후원의 밤을 위해서 플랜카드도 뽑아야 되고 리본도 달아야 되고 풍선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다. 항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그 회계 공시하기 위해서 자료 쓸 때요. 그 국세청에 자료 기입할 때 그렇게 많은 걸 다 쓸 수 있을 만큼 칸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 많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요약할 수 있게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맥주집에 900만 원 줬다 그러죠. 이거 맥주집 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맥주집 하나에 맥주집이 가장 주요한 행사의 요소였으니까 거기다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또 그러면서 이제 맥주집이 탈세한 거 아니냐. 뭐 여기서 줬냐. 이거 뭐 3천만 원인데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왜 몇 건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네, 왜 몇 건이라고 또 썼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는 굉장히 얌전하게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이 다른 유튜브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저희 같은 유튜브 이렇게 시사 유튜브 보시면요. 진짜 기자들이 공부 너무 안 한다면서 엄청나게 비판하십니다. 네. 예, 아무튼 그 정도로 황당한 보도고, 근데 이 부분마저 이제 국세청에서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투명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제공시를 요청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공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정의경 연대가 더 투명하게 좀 더 상세하게 항목들을 쪼개서 공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용수 할머니의 그 기자회견도 넘어서서 정말 심각하게 너무 나간 사실상 개인 신상털이 보도나 다름없는 사례가 뭐가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 그리고 다른 매체도 보도를 냈습니다마는 딱 이 보도입니다. 윤미향 부부는 돈도 못 버는데 도대체 딸은 어떻게 유학 보냈을까? 네. 이거 기부금 유용해서 딸 유학 보내는데 쓴 거 아닐까? 바로 이 보도예요. 너 유학 보내는데 드는 돈 어디서 났니? 저는 기사가 이렇게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윤미향 부부가 딸을 유학 보내는데 어디서 부정한 돈을 끌어온 근거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그 제 말은 뭐냐면 물어보면 돼. 그 어디서 난 일을 기사로 묻지 말고 전화로 물어보면 그러니까 대답하잖아. 네. 지금 뭐 남편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기사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기사를 안 쓰면 되는 일이야. 그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 어디서 난 궁금하면 취재원은 그러니까 윤미향 네.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물어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그때 기사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사로 말을 거는 그게 거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네. 기사로 물어봐. 이런 게 기사로 어디 말을 있습니까 거니까. 세상에. 예? 정말 웃겨요. 조선일보 5월 11일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딸 미국 유학 보낸 윤미향 부부 소득세는 5년간 640만 원. 어쩌라고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와요.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의혹을 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특정인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쓸 때 일단 아니면 말고식으로 쓰는 의혹 보도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 보도가 질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부가 1년 소득세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학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도 내내 이런 말만 써요. 보도 내내. 웃기죠? 그러니까 보도 내내 어떻게 딸의 유학 경비를 마련했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만 반복돼요. 네. 너무 웃기다는 거죠. 네가 전화해서 물어보라고요. 네가 전화해서. 그렇게 궁금하면 기사로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사실상 개인 신상털이 보도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윤미향 당선인한테 전화했으면 이렇게 해명했겠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이 남편이 그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해서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네. 보상금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남편이 받은 배상금도 유학을 보내는데 일부 썼고 그렇게 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요. 이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딸을 임신했을 때 아빠가 감옥에 갔대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빠가 그렇게 어찌됐든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부가 아이에 대한 그 미안함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뭐 그 딸이 공부도 잘하고 그 피아니스트가 꿈이라고 네. 하는데 나는 보통 유학 그러면 막 우리가 막 초등학교 때 의원. 나경원 자녀처럼 네. 어렸을 때 막 조기 유학을 가고 그다음에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애만 그냥 네. 막 보내가지고 사실 그건 불법이잖아요. 네, 어렸을 네. 때 그렇게 조기 유학 보내는 건. 초등학생 이렇게 예, 보내면 그렇게 불법이죠. 그런 식으로 막 했으면 이런 보도가 나와도 내가 뭐라 하겠어. 근데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겠어. 어느 네. 정도는 이건 좀 찜찜하다 이런 네, 생각 하겠어. 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 다 나와서 커서 다 네.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게다가 어학연수처럼 다른 데를 갔다가 거기서 또 다 자격을 네. 확보해서 대학원을 입학한 건데 아니 그러면 시민단체 다니는 사람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꼭 독일로 가야 되고 미국에 가면 안 돼요? 아니면 도대체 유학을 논리가 뭐예요? 유학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는 가난한데 왜 유학 가니 이거예요. 다.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장 화가 나는 그 지점이 이렇게 자식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가족 그러니까, 건드리는 네. 아무 이유도 없이 이거 사실 아무 이유도 없이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저 소득세 얘기도 사실 저걸 보면 기사를 접어야지 되는 접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둘이 합쳐서 1년에 소득이 5천이라는 게 그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걸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진짜 돈 못 버네. 이러고 말아야 되는 거지 사실은. 아니 근데 그래서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유학을 보냈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물어봐서 답이 그쵸. 있으면 그 심지어 다음에 이거 접어야 되는 관련해서 거잖아요. 윤미향 의원이 딸 보낼 때 애초에 1년 장학금 준다는 대학으로 여러 군데 네, 네. 알아서 보냈다 얘기도 네. 해주고 아니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사실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밖에 못 버는구나 이러다가 근데 딸이 유학을 다니네. 이 돈이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이 의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얘네는 예. 잘못됐지만 얘네는 그런 의심을 하는 애들이에요. 여태까지 쭉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잘못됐는데 그런 의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또는 위에서 지시를 했어. 뭐 상부에서 그렇다 해도 저는 기자 누가 이름이 뭐야 기자명 김은중 기자. 그 기자가 이 기사를 내 이름을 걸고 쓸 때는 최소한 이거는 양심상 이건 아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본인이 이렇게 답하고 이거는 너무나 합리적이다. 이건 지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정상이라는 거지 내 말은.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런 기사를 의혹으로 만들려면 순서가 틀린 게 먼저 뭔가 윤미향 부부의 돈 관리나 그 입출금에서 뭔가 부실한 게 먼저 발견이 돼야 돼. 부정함이 먼저 발견돼.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딸이 유학도 갔네? 혹시? 이렇게 돼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돈 못 버네? 유학을 어떻게 갔지? 이게 지금 그게 술자리 토크지. 그게 기사로 쓸 거냐고요, 그게.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네, 이제 하나만 또? 더 하고 하나는 조선일보가 역시 열심히 보도한 건데요. 이 정의기억연대가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을 고 김복동 할머니가 장학금. 남기고 가신 돈으로 만든 장학금을 민주노총, 전농,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에게 줬다. 이것은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와 다르다. 뭐가 다르기는 참 나와요. 김복동 유지의 할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시고요. 유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작년에 2019년 6월에 이 김복동 장학금 이 사업을 조금 확대했어요. 작년부터 정의기억연대가 이제 장학금도 드리지만 여러 이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대로. 그래서 작년에 이 장학금 신청 공고에다가 여성인권평화, 노동통일 등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기사도 났어. 근데 그 작년 2월에 조선일보는 지면과 온라인 포함해서 단 한 건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한 건도 보도를 안 하다가 그게 왜 이제 와서 이상하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진짜 장학금의 유지가 틀렸어. 이렇게 보도를 했어야 돼. 작년에 그때 그럼 당시에. 보도를 하셔요. 그럼 작년에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왜 난리야?
아무튼 뭐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이런 수준. 그리고 시민단체 자녀들은 장학금 좀 받으면 안 되니? 여기까지만 뭐 이 말도 안 정도 되는, 보도만. 예, 말도 안 네. 되는.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지만은요. 사실 저는 매우 유감인 게 뭐 국세청이 시민사회단체에 뭐 공익 그 법인 이런 것을 세무조사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왔었어요. 한국경제에서 나와가지고 막 다들 시민단체들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회계부정 이야기, 회계 그 오류를 가지고 마치 국세청이 꼬리 자르기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제대로 감시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좀 냈었는데요. 저는 국세청이 정말 차분하게 대응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방어적으로 그 오류를 어떤 뭐 오류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 국세청과 정의원이 약간의 입장이 다르면서 국세청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했는데요. 저는 국세청이 이렇게 어떤 공익법인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공익 기업이 아니고 공익법인에 걸맞는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한 그 한 줄 쓰는 그 맥주집 네, 네. 그런 항목,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시민사회 단체하고 걸맞지 않는 기존의 어떤 기업의 그 회계 네. 양식이 굉장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사회 회계사들은 굉장히 그거를 일반 회사 회계랑 이렇게 같이 하느라고 나름 굉장히 좀 불편함이 고충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시민단체는 이게 왜냐면 양식이 시민단체만 위해서 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신고할 때 네. 국세청에.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 완전히 기업들하고는 항목이 다른데. 그래서 국세청이 일단은 이번 참에 이런 논란 끝에 뭐 그냥 세무조사에서 내가 다 잡아내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한테 오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 공익법인 관련돼서 지금 국민들이 그런 거잖아요. 관리가 투명하게 돼야 된다라는 국민의 요구.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의를 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점점 이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강화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시민사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열악한 상태에서 살아왔던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계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세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 돼 있는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열악해서 이런 예. 것들을 지도하고 좀 하는 그런 어떤 지도라기보다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국세청이. 그러니까 지원이 좀 있어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런 것들 진짜 영세한 시민단체들 네. 많거든요. 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너무 이렇게 직자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면 막 바로 우리 뭐 세무조사할래 뭐 할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 정의연 이 문제가 아까 우리가 어제 그제 한 것처럼 1편 2편 그런 어떤 위안부 문제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이번에 이 회계 관련된 논의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주목받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열악한 어떤 좀 주먹구구식 회계를 하고 있었던 단체들이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막 세무조사에서 다 잡아내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기준을 지금 제대로 세우고 네, 제대로 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지도하고 변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네. 저는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게 그래서 제가 이 기부금 관리 부분은 그나마 좀 생산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사태. 왜냐면요. 정의기억연대가요. 그동안 회계를 그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느냐 해왔어요. 매년 그 결산 이거 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저희도 사단법인에서 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결산 그리고 재무제표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기부금 얼마 들어왔는지 어디다 썼는지 매월 공개했어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거 신고받고 있는 국세청은 그동안 조용했습니까? 오류가 있고 부실한 점이 있으면 그때 즉각 좀 고쳐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들불같이 일어나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뒤엎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아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얘기는 이대로 마치고요. 이게 중요한 논평을 하나 어제 네. 냈어요. 자, 굉장히 웃기는 일인데요. 여러분들 저희 미타를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나래 씨만 해도 잘 모르시지 않나요? 정강삼 의원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죠. 저도 민원연에 그렇죠.
예. 있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위원이 된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명이 상임을 해요. 네네. 위원장, 강상현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인 허미숙 부위원장, 그리고 정강삼 상임위원 이렇게 3명이 출근을 하는 아주 주요한 굉장히 높은 상임. 자리입니다. 네, 높은 자리에 상임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이요. 지난 선거 때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을 했고요. 심지어는 면담까지 했어요. 그 공천자 면담 있잖아요.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이 두 위원회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의 구조에 겸집 금지 조항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위원은 방통위원 또는 방통심의위원 다 포함돼요. 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정치 활동에 관여를 우리가 보기엔 100%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천을 냈어요. 그쵸? 공천 신청을 냈어요. 면담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또 나는 정말 요즘 이런 너무 양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직을 그만둬야죠. 그 당연히 직책을 그만두고 내려놓고 가셨어야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공천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조마조마했겠죠. 자기는. 그러나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정치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천장을 낼 때 내 공천 신청을 할 때 직을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유지하고 휴가를 내고 면담을 가고 면담을 다 보고 이제 그렇게 한 비겁한 거예요. 거죠. 근데 이게 비공개 신청이었기 때문에 몰랐고요. 면담을 갔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천 면접을 본 거죠, 그러니까. 네, 면접을 본 거죠. 면접. 그런데 이제 그러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람 회의를 안 오니까 같이 회의하고 있던 위원들이 이 사람 어디 갔냐? 왜 심의를 안 하냐? 심의 왜 안 오냐? 그리고 노동조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면담을 봤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 중립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고 정치 행동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법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정강삼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공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을 그만둘 수 없다. 당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도 문제가 없다. 면접 그 자체가 정치 활동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아이, 진짜 말이냐면요. 웃긴다. 이 법에 겸직 금지 조항에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당적은 가지면 안 돼요. 이 방통심의위원이 되려면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당적을 가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당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면접은 정치 활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만두니 이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아르바이트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요. 약간 네. 모르면 당당하다고. 아니야 이 사람 알면서 이러는 거지, 알면서. 자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랬더니 방통심의위원들이 정강상 상임위원 자진 사퇴 권고안을 채택을 했어요. 진짜 웬만하면 이런 일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자진 사퇴 권고안에 같이 동의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똑같이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이상노 위원. 자, 이상노는 우리가 아주 뭐 많이 여러 번 건드리는 아주 머리 아픈 저희가 분이에요. 최근에 또 이분에 대해서 또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 위에 전원이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강삼 위원이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회의에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칼을 뽑았잖아요. 권고안을 채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강삼 위원회 이 공천 신청이라는 것이 정치 활동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전 이건 되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네. 결단을 하셨어요. 그쵸. 방통심의위원들이 이런 결단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도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 그 법적인 해석을 하는 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팀에서는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법 해석하는 쪽에서. 정강삼 위원이랑 친하신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는 거지. 네.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네. 어떡하지? 이건 뭐 이런 당연히 거지. 외부의 해석을 맡겨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의뢰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5월 11일에 나왔습니다. 법제처가 뭐라고 했냐? 정치 활동이다. 공천 신청한 것은 정치 활동을 한 정치 것이다. 이걸 뭐 굳이 라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서 나올 결론인가 네.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얘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금 그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러니 나가주셔야 한다. 네. 라는 뜻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행정부에서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정부가 내리는 유권 해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권 해석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정강삼 위원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주셔야 하지만 나갈 가능성은 정말 없고요. 없죠. 예. 뭐라고 했다면요. 법제처 법령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법제처 소속 변호사의 판단일 뿐이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끝까지 뭐 재판을 해보겠다는 건지 그렇게 소송하세요 보입니다. 그럼.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더 웃긴 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서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고발하세요. 지금 태도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발한다고 고발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발- 권한을 네.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자기가 행정소송을 하겠다. 직권남용으로 아. 고발하면 고발이야 할 수 있죠. 법원에서 각하할 수는 있지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그로를 끓는 그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한 그런 사람이 이상노 의원이 전에 있었잖아요. 사실 그분이야말로 빨리 네. 사퇴해야 근데 우리가 되는데. 이때도 한번 학습을 했죠. 뭐냐? 이건 대통령이 해촉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임명을 대통령이 해요. 네, 예.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이 해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이 사람을 해촉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대통령한테 위촉 권한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해촉을 하려면은요 절차가 좀 더 있어야 돼. 안 굉장히 그러면 부담스럽기 대통령이 때문에. 굉장히 네. 정말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가만 안 있고 또 막 난리칠 수 있어요. 정말 그러기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말입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상노 위원 때도 뭐라고 했냐면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 이상노를 제외한 전원의 위원들이 대통령에게 해촉 결의안을 해촉을 해달라고 요청을 요청하는 드리는 거예요. 아. 예. 네. 결의안을 내라. 그걸 채택해라. 그러니까 자진 사퇴 권고안이 아니고요. 해촉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네, 네.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 내라라고 우리가 그때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상노 위원 때도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엔 어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까지 나왔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더 이상 주저할 것 없이 방송통신 심의위원들이 이상노 위원이 끼든 안 끼든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상노 위원은 또 빠질 것 아니, 같습니다. 당연히 빠지죠. 그러나 그분을 제외한 전원이 반드시 이번에 해촉 결의안을 네. 의결해야 된다. 하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그쵸. 하시는데. 예. 자, 이 정강삼 이상노는요, 그냥 심의를 잘 못한 수준을 넘어서서 방통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상을 깎아먹은 네, 분이에요. 원래 위상이 좀 없긴 네. 하지만 많이 없죠. 네, 근데 네. 지하로 파고들게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지금 바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심심하실 때 방심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의록 하나만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빵빵 터집니다. 이 정강삼 위원, 이상노 위원 하는 말 보면. 저는 이걸 가지고 개그를 만들면 진짜 진짜 인간극장, 재밌을 이거 라디오 극장 이런 거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자, 진짜 그래서 고소당할까 저희가 봐 한번 못하고 고소당할까 봐. 네. 고소당할까 봐 저희가 못하고 한번 있어요, 해보고 진짜. 싶어요. 고소는 안 당하지. 왜냐면 그 속기록은 공개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읽는 건데 뭐. 누가 그냥 읽겠습니까? 조금 흉내내서 읽어주는데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네, 겁니다. 아무튼간에 정강성 방통심의위원은 즉각 해촉하라라는 논평을 어제 냈습니다. 자, 이런 근데 일이 있었어요. 방심위가 참 할지 재미있지요. 모르겠어요. 별꼴이 근데 반쪽이죠. 사실 저는 정강삼 위원이야 모든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사람인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마땅히 사퇴해야 하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상노 위원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노 위원 틈만 나면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유가족 모독하고 폄훼하는 분입니다. 네. 이상노 의원 저희가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그 세월호 관련된 차명진 용기 있는 사람이고 존경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은 다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방송을 자기가 심의위원이면서 게다가 통신심의위원이면서
그러면서 그런 유튜브를 올린 거예요. 자기가.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심지어. 이러면서 주기적으로 올리고 정말 있어요.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거 심의 내면 자기가 심의 들어가서 문제 없음 이럴 거 아니야. 일단 그 사람은 해촉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자 이제 그만합시다. 댓글 오늘 방송 오늘은 이걸로 댓글 읽어야 마무리하고요. 돼. 댓글 좀 읽어볼게요. 예, 우리 댓글이 너무 많아서요. 댓글이 많아서 이제 네, 그 중에서 골라주셔. 좀 몇 개 골라서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PD님께서. 제가 뭐 오늘 이렇게 골라주신 댓글도 댓글인데 여기 있네. 박규태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약간 울컥했습니다. 최근 일주일은 우리나라 언론이 또 절망을 안겨준 한 주였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가 싶습니다. 이게 몇 년째인가 싶습니다. 진짜 민원년 하나 보고 삽니다. 그런데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람 하나 죽이려 달려들고 소위 양심 있다는 기자들은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침묵하고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저 윤미향 당선인 관련 보도 방송에 네, 대해서 네. 이렇게 달아주신 거거든요. 네. 제가 울컥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가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바뀔까 저들이? 상황을 바뀔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드는데 해야죠. 계속 하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보네요. 전부 다 영상 퀄이 좋아졌어요. 기사 넣어주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어제 방송을 진짜 보니까 좋아요. 저리 똑같아. 진짜 저희 똑같은 느낌. 우리 이렇게 조그매지고 이렇게 네. 돼가지고 그리고 실제 우리 기사를- 여기서 저리 톡하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기사를 그 지면 기사를 척척척 이거를 올려가지고 색반전을 해가지고 배경이 까맣게 되고 글씨가 하얗게 되면서 우리 뒤에다 박는 거거든요. 아이, 이 저리톡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요즘 아주 자, 여러분 좋아요. 우리 이 PD님의 성함이 뭐다? 김나래 PD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또 우리 이정일 PD가 집에서 삐지는데. 돌아오세요 그럼.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윤철영님께서 종편들 허가 취소하면 기사가 달라질 텐데 방통위가 직무유기 아닌가 했는데 허가 취소 지금 못하죠. 지금은 이미 끝나버렸고요. 이제 방통심의가 열일해야 돼요. 그래서 저 부적격자 그 정강삼 의원 이런 사람들 나가고 네. 빠르게 방통심의가 문제 있는 종편들 법정 제재 네. 줘서 6건인가요? 5건인가요? 그거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5건입니다. 네. TV조선이 현재. 자, 날 위한 삼님께서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과거사 정리 싹 다 정리하고 갑시다. 토착 외고들도 다 후쿠시마로 보내고 특히 외기록이들이 지들 좋아하는 니뽕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이고야. 아유 정말 예. 심란하네요. 저희도 뭐 그런 지금 분노의 저 차선이 오늘 이렇게 아침에 가요. 뉴스공장을 듣는데 뉴스공장에서 무슨 그 외국 그 일본에 있는 그 대학에서 네.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중앙일보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가 실시간으로 계속 일본에서 지금 주요하게 보도되고 있고 번역돼서 나오고 있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중앙일보 보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중앙일보는 지금 국내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한 보도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저는 토착외구란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좀 무서워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누구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저주 약간 그 낙인 찍는 게 싫은데 지금 중앙일보의 행태, 조선일보의 행태는요. 이거는 국적이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인 건 확실해요. 네. 너무 그러니까 매국행위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자 최고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들의 국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니지. 마침 싶습니다. 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는님 여러분 오늘도 여지없이 열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YOTV님도 할머니를 이용한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네. 더 읽을까요? 그리고 어제 저도 실시간 댓글을 좀 봤는데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또 할머니를 너무 두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들 굉장히 양가적 감정이 드시죠. 그쵸. 할머니 어찌됐든 또 윤명이래 또 이용사 그 이용사 할머니에 대한 어떤 할머니 저는 늘 그 피해자 분에 대한 존중 이것은 존중과 이해 이것은 계속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할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에 벌어지는 이 사태의 파장이 너무나 진짜 극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고 두 분들의 말씀
그 의견들 다 존중하고요.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까움에서 하는 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령곰탱님이 1,000원을 후원하셨구나. 네, 예, 미령곰탱님이 감사합니다. 1,000원을 후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은 팟빵으로 듣다가 화면을 끝부분만 봤는데요. 대표님 가죽 재킷 멋져요. 가죽 재킷이요. 살이 쪄가지고요. 잠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한 번도 못 입다가 입어봤습니다. 김호섭님, 김대영 PD가 저리톡 카페 시청자 관리자로 만들어 놓은 분, 독서량도 엄청나신 것 같고 생각이 참 바른 분이셔서 꼭 모셔서 이야기 들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수님이 저리톡 그 팬카페 관리자더라고요. 어. 거기다가 미디어 탈곡기와 민원연 보고서를 엄청 공유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한 분이죠. 저도 어제 무슨 뭐예요? 저기 김어준 씨가 하는 딴지일보에도 우리 미타를 간혹 어. 누군가가 공유를 해주세요. 네, 공유해가지고 친구가 그거를 보내줬더라고요. 아 어제는 어제 저 딴지일보에 공유해주신 분은 우리 방송을 딱 링크를 걸어놓으면서 딱 두 마디 있었습니다. 꼭 봐라, 두 번 봐라. 힘이 나네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 월요일 날에는 저희가 지금 SBS 보도 그거 좀 정리한 보고서를 조금 오늘 늦었지만, 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늦은 SBS와 만큼 다른 네. 보도들 훨씬 더 다른 네. 많은 보도들을 정리했어요. 네, 그거 보고서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사실 저희가 그것 말고 주력하고 있는 것은 N번방 등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보도들 전부 다 지금 털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선거보도 모니터하느라고 못했던 것들 다 털고 있고 그것 이외에도 혐오 표현 보도들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풍성하게 관련 내용도 이어질 겁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